이제 사실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카프카예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카프카, 끝에도 카프카. 처음부터 카프카였나? 프리드만 만나면서는 계속 카프카 얘기만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프리드만이 작가 자신의 어떤 의미체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시온주의, 뭐 유대인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작가가 분리하고 싶은 어떤 의미들의 덩어리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을 상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끝에 괜히 모사드라는 복선도 깔고,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주기 위하여 모사드라는 걸 깔고, 프리드만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 카프카가 사람 씀직한 소설적 호구겠지만 그 집으로 안내되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모사드를 한 두세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복선은 참 촘촘하게 깔았구나 작가가. 하지만 걷어들인 이후에 결과가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소설에서 우리는 카프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배경이 무슨 좀 배경? 있는데, 그러니까 카프카가 실제로 이스라엘과 지금 뭐 체코 그리고 동문학 중심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카프카라는 작가를 해석하는 유럽주의적인 시선과 그리고 실제로 카프카를 이스라엘 작가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오니즘 사이에서의 갈등이 실제로 꽤 중요한 지금 화두라고 합니다. 카프카에 대한 해석 중에. 카프카를 이스라엘 작가라고 한다고요? 황당하시죠? 황당한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카프카의 유고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소유권 분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는 그 카프카의 유고가 나중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 사람이 거기 살아서 거기서 나중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소설적 네, 이거는 호구죠. 소설적 호구지만 어쨌거나 현실 세계에서도 카프카를 이스라엘 작가로 민족 위치시키려고 작가로. 하는 그런 시오니즘적 방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어쨌거나 니콜 크라우스가 이 책을 가지고 시오니즘에게 큰 빅엿을 주기는 한다. 굉장히 자기 자신도 그 분리를 시키는 거고, 이스라엘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카프카를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리시키는 작업이기도 한다라는 점에서는. 근데 분리가 됐어요? 나는 별로 분리가 안 명확하게 된것 나오진 같은데? 않죠. 예,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소설적 의도는 그렇다는 거죠. 최대한의 용기였다. 최대한의 용기고, 이거 앞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 프리드먼이라고 자기를 호명하는, 프리드먼이 자기를 호명하는 그런, 아까 이제 배상민 작가가 의미체,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적 시선이 이제 니콜 크라우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어쨌거나 결별하려는 방식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이 작품이 주는 효과의 아이러니는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저는 이 책은 너무 유대 작가의 그러니까 아니 이야기라는- 결별을 시도했는데 네. 너무 나 유대 작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면 드러내고 유대 작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대결하고 떼어내는 과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저희가 그냥 외국의 작가, 외국의 독자로서 그리고 이 작품을 어쨌거나 세계문학으로서 읽고 있는 한 명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유대교적인 문화와 습속과 종교적 비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너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저희에게는 단순히 어두운 숲이 아니라 너무나 촘촘한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헤치고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요령보득이었고, 그래서 배상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치밀한 복선 속에서 의미를 형성했지만 얻어내는 것은 적은, 그 아이러니를 감당할 만큼 유대 작가적 정체성과 씨름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과연 얼마나 떼어낼 수 있었는가, 애는 좀 의문이 찍힌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왜 마지막에 그 카프카, 그게 물론 2부가 그게 어떤 허구고 뭐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카프카가 머물렀다고 이제 가정되는 어떠한 집에서 이 여자가 이제 앓다가 끙끙 앓다가 결국 다시 이제 복귀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프리드만은 사라지고 자기를 매개했던 어떤 매개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세계가 이 사람한테는 여기서 얘기하는 길구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발견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새롭게 건져 올린 의미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끙끙 앓다가 그리고 이제 잘 이제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카프카를 이스라엘 작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떼어낼 수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그냥 오히려 하나의 어떤 가능성의 세계로 그냥 계속 남겨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작가도 이게 그 사랑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 하나의 그런 사랑의 역사라는 제목이 하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감동적인 역사죠 그때는. 그리고 그들의 아까 얘기했던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삶이 이제 가능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좀 이게 이스라엘로 갔을 때 오히려 그게 좀 불가능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너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카프카의 집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20자평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20자평이 나온 것 같은데. 뭐지 평행세계인가?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작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길굴이라고 하는 이것도 계속 그냥 뭐라 그럴까 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다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가면서 뭔가 처음에 의도했던 아까 그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것일지는 모르겠죠. 왜냐면 자기에게 기대하는 어떤 작가적 정체성이라는 거 본인도 굉장히 떼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떼어내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오히려 그거 덕지덕지 더 붙인 느낌이라는 거죠. 너무 암흑의 핵심에 근접했다. 저는 작품에는 사실은 그 작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작품에는 두 가지가 좀 두 가지 의식이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좋은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개똥 철학입니다만 하나는 자의식 그리고 하나는 문제의식,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의식이 너무 없이 문제의식만 돌출되면 작품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딱딱해지고 드라이해지고 이런 반면에 또 자의식만 너무 돌출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약간 중2병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르려고 하는 욕구도 보이면서 또 자기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창작물에 다 속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강한 자의식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의 소설의 성공 때문에 많은 칭찬과 상찬을 얻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한테도 그것이 일종의 명예이면서도 이제 사실은 질곡이었던 거죠. 그거를 떨쳐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작가의 말을 빌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억압적인 그런 이제 이걸 좀 떨쳐내고 뭔가 새로운 곳을 껍질을 깨고 싶다 이런 이제 것들이 느껴졌는데, 과연 그러면 그 깨고 나서 뭔가 나왔는가? 그거는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엄마 아빠한테 계속 이제 억압을 받던 자식이 있어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난 의사가 되기 싫어. 그것까지는 이제 오케이. 근데 그럼 너 뭐가 될래? 근데 모르겠어. 이러고 뛰쳐나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냥. 근데 뭐가 되고 싶은지를 얘기해야 문제의식이잖아요. 자기가 작가라면 뭔가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 서사, 그리고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억압들을 깨고 나서서 메타몰포시스 하고 나서 허물을 벗고 나서 뭔가 우화등설을 해야 되는데, 우화등설. 나비가 나오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작가가 사실은 뭐 글을 못 쓴다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뭐 다음 작품이나 다다음 작품에서 뭔가 새로운 나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이 작품에서는 저는 메타몰포시스 이후에, 변신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진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화등선하면 문학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우화등선하는 그 과정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나는 지금 우화등선하는 과정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과정을 그렇게 잘 서사화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때 니콜이라는 그런 자기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작가로서의 어떤 자기를 서사 전면에 배치할 때는 사실은 지금 쌤 얘기했던 작가적 자의식과 그것을 이제 허구화하려고 하는 허구적 충동과 이런 것들 사이에 그 긴장감이 계속 있는데 그 긴장감은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그러한 매개를 통해서 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뭐랄까 그 긴장감이 좀 이제 밸런스가 깨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카프카로 들어가면서 길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왜 갑자기 카프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또 다른 정말 말 그대로 세계적인 명성을 그 지금도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를 끌어당겨서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카프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견뎌야 된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카프카를 두 가지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카프카는 문턱인데 결국은 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문턱은 디아스포라로서의 문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작가가 거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 속하는 작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이제 카프카 문학이 보편성의 문학이 되는 건데, 그러면 카프카의 문턱은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프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늘 문턱에만 머무른다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미의 완성체죠. 그러니까 카프카의 문턱이라는 것은 의미의 완성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카프카의 대다수의 소설들은 다 미완성인 채로 다 원고에 잠겨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보편주의 문학으로서의 카프카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의 문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결되는 거지만 카프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카프카의 집으로 가잖아요. 카프카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실은 프리드만이 이 사람을 카프카의 집으로 보낸 이유는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미완의 것을 완성하라는 건데 이 사람은 완성하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카프카라는 그 카프카의 또 다른 의미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그 앱스타인의 비움과 저는 니콜의 삶을 여기서 저는 연결시킨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도 소설가로서 의미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고,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새로운 고통, 카프카의 집에서 그 고통이 저는 좀 유치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작가로서 성변화하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밖에 만들지 못했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카프카의 그 변신을 자꾸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신은 자기 자신의 변신을 제가 볼 때는 의인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은유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찮은 고난이죠. 예. 근데 그래서 이 카프카의 집에서 제가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카프카의 집에서 작가의 독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혼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걔랑. 그리고 더 실망했던 건 뭐냐면 개 따라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개는 순수한 어떤 감각적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라는 감각을 따라서 사막을 벗어난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 난막. 이게 고통스럽게 카프카가 그 불완전한 작품을, 미완의 작품을 씀으로 해서 의미를 비운 결과값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부재, 실종을 그런 식으로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짓지 않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아무튼 종결짓지 않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서 그거 자체를 길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공허한 것, 텅 빈 여백으로 남겨두고 나오는 거 아니까, 그 작가가 의도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좀 문학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논의들의 수준을 좀 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면 그걸 넘으려면은 어떤 말 그대로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주제의식 외에 다른 어떠한 그 부스러기들을 우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부스러기가 너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종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실종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필진성이 있다거나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자의적으로 뭔가 계속 변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 과정에 너무나 이제 허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종이라는 사건 자체도 되게 큰 사건이고 존재론적인 사건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도 되게 협소해지고 납작해져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읽고 나서도 되게 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했다면 그 실종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 가지는 의미, 그 공백이라는 의미의 어떤 비중이나 밀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텐데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키워드 얘기를 되게 오래 했으면 1시간 했어요. 그래요? 1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그냥 다음 질문 빨리 넘어갈게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또 다루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설적 형식이에요. 소설적 형식이 좀 낯설죠. 우선 앱스타인이 있고 니콜 부분이 있는데 앱스타인은 3인칭으로 서술이 돼 있고 니콜은 1인칭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교차시키지만 독자의 기대에 어긋나게 저도 만날 줄 알았거든요. 어딘가에서. 근데 의미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끝내 만나지 않고 소설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왜 작가는 이런 소설적 형식 실험을 시도했을까에 대해서 물론 작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거 자체가 아까 뭐 저는 처음에는 앱스타인이 니콜이 쓰는 소설의 인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설 속 주인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다가는 약간 그 소설 속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그러한 두 개의 서사를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이 앱스타인이 뭔가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공한 변호사로 그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어떠한 질적 변화를 이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그 질적 변화의 세계로 자기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분해되는 자기가 분해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무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니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미의 부재 상태로 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어떤 민족적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난 할 수 없다는 거. 자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허야. 공허를 더 큰 공허로 덮는 거고 그거를 다른 공허로 덮는 거고 뭐 공허가 계속 축적된 게 문학이라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각자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학작품 자체가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런 서사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둘 다 같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에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는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길골로 이렇게 길골이라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 기본적으로는 앞서 주제의식을 담보하는 문학적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굳이 앱스타인은 3인칭이고 니콜은 1인칭인가? 이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결국에는 자기 몸을 통해서 비워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상연해야 되는, 연기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아마 1인칭으로 썼다면 이 내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워냄과 근본적으로 충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냄을 향해서 어떤 성변화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비워냄과는 거리가 있고 남의 집에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 비워냄과는 상충되는 내면의 채워짐, 그러니까 서술적 채워짐, 서술적 과대성과 근본적으로 부조화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앱스타인은 3인칭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앱스타인의 3인칭은 필연적이었다면 니콜의 1인칭은 선택적인데, 근데 이 니콜을 1인칭으로 선택한 건 결국에는 약간의 메타텍스트로서 실제 작가로서의 니콜의 목소리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가 결별해야 하는 어떤 이스라엘 내부의 이스라엘 유대 작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결별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육성을 내야 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간 각기 다른, 그러니까 주제적으로는 공통적이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혹은 그 목표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인칭, 1인칭의 형식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소설 자체가 또 메타 소설이잖아요. 소설 자기가 소설을 쓰는 과정 자체를 또 소설로 쓴 거기 때문에 이 메타 소설로서 이제 이 작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또 작가를 1인칭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처음에 저는 이 나라는 이제 앱스타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는 인칭이 나오니까 나는 그 앱스타인의 딸 중에서 제일 똑똑했다는 마야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낚였어. 네, 낚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이런 형식적인 실험 자체는 그 주제의식이랑 맞물려서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니콜 크라우스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메타텍스트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형식이었던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문제 삼거나 뭐 할 부분은 없고 좀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작가가 또 사랑 역사도에서도 그렇게 서로 다른 이 보이스를 목소리를 서술자 목소리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겹치면서 교차하면서 진행해온 방식이 또 작가한테는 또 익숙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앱스타인은 어떤 물질적 기반 삶의 형해화 뭐 그걸 의미하는 인물이라면 니콜은 의미적 삶의 기반의 형해화를 의미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두 가지 기반 물질과 의미 이 두 가지를 형해화시켰을 때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두 인물을 아이들 하나는 사막에 간 다윈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두운 숲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뭐 끝에는 좋은 말을 써놓긴 했는데 대본상 제 생각에는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 의미인 유대 작가로서 결별하려다가 우리까지 독자와 다 같이 결별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정말 초심을 잃을지도 모르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